이게 너네들이 말하는 생활비야? 60만 원 이게 생활비라고? 지우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겨우 이 돈 가지고 내 집이랑 바꿀 생각 없어. 고작 이걸로 집을 뺏어갈 생각이면 당장 포기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해. 저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이딴 소리 하지 마. 당장 나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김영미입니다. 올해 68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해서 마련한 30년 된 단독주택에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저에겐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에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들 준호를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모두 이 집 안에 남아있죠.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손님들 대하는 일이 몸에 배어서인지 사람 보는 눈은 제법 있다고 자부했어요. 누가 진심으로 대하는지, 누가 계산하며 접근하는지 그런 건 대충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들 부부가 찾아왔을 때만큼은 제 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평소처럼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와 며느리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더군요.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저희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몇 번 정도만 얼굴을 비췄거든요. 명절 때도 친정 부모님을 먼저 찾아가고 저는 나중에 잠깐 들르는 시기였죠. 지우가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오늘은 중요한 말씀 드리러 왔어요. 중요한 말이라니. 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더니 멋쩍은 듯 웃으며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소홀했지. 이제부터 제대로 효도하려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효도라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어요. 준호는 계속 말을 이었죠. 매달 용돈도 줄게. 부모님 챙기는 건 당연한 거잖아.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철이 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동안 바빠서 연락도 뜸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너희도 힘든데 무슨 용돈을. 난 괜찮아. 연금도 나오잖니. 그러자 지우가 소파 끝에 더 가까이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죠. 아유 어머니, 당연히 저희가 챙겨야죠. 이제야 챙겨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부터 꼬박꼬박 용돈 보내드릴게요. 말투가 지나치게 정중했습니다. 평소 지우는 저를 대할 때 그렇게까지 공손하지 않았거든요. 필요한 말만 하고 빨리 자리를 뜨는 스타일이었죠. 그런 지우가 오늘따라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하니 더 이상했어요. 두 사람은 차 한 잔 마시고는 금방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엄마, 진짜 이제 제대로 챙길게. 걱정 마. 저는 손을 흔들며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갑자기 효도를 선언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은행 문자였죠. 입금 10만 원. 보낸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용돈으로 10만 원을 보낸다고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0만 원이라니. 한 달 용돈이 고작 10만 원이라니.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고작 이거야. 잘못 보낸 건가? 처음이라 액수를 헷갈렸나? 아니면 금액을 입력하는데 실수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 보일까봐 그랬죠. 아들이 보내준 돈에 감사해야 하는데 액수가 적다고 따지는 게 욕심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이번에도 10만 원이었죠.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 이게 매달 보낼 금액이구나. 10만 원이 저희 아들 부부가 생각하는 용돈의 전부구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우도 일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다 벌이가 있는데 10만 원이라니. 요즘 세상에 1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병원비 한 번 내면 금방 사라지는 돈이죠. 그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챙겨준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그동안 매달 똑같이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째가 됐을 때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총 60만 원. 반년 동안 60만 원을 보냈네요. 저는 통장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효도치고는 너무 적지 않나? 이게 정말 부모를 챙긴다는 거였나 싶었죠.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용돈을 보내겠다고 선언할 때 그 당당함에 비해 금액이 너무 작았죠. 마치 형식만 갖추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옆집에 사는 동생 미자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자는 저보다 5살 어리지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왔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자주 만났죠. 미자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언니, 그거 이상해. 갑자기 용돈 보낸다더니 고작 10만 원씩?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미자의 말에 움찔했어요. 속셈이라니. 설마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미자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언니, 조심해. 요즘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 부모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자식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 우리 준호는 그럴 애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미자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만 같지도 않았죠. 왜 갑자기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을까? 왜 하필 지금일까? 그리고 왜 고작 10만 원일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죠. 혹시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돈이 필요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미자 말처럼 제 집을 노리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키운 아들이에요. 착한 아이였죠. 비록 결혼 후 조금 변한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본성까지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이 가꾸던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남편은 이 집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어요. 여보, 이 집 꼭 지켜. 우리 추억이 다 여기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지킬 거예요. 그때는 막연한 다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동안 용돈 잘 받으셨죠? 앞으로도 계속 보낼게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준호도 금방 전화를 끊었죠. 통화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어긋나기 시작한 느낌이었어요. 아들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긴 것 같았죠. 저는 그날도 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미자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뭔가 이상하면 나한테 꼭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미자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세상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미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조차 이제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60만 원, 그 돈이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작은 씨앗이었지만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용돈을 보내기 시작한 후부터 지우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해야겠네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전화 통화 중에 슬쩍 던지는 질문들이었죠. 어머니, 집이 지어진 게 언제쯤이에요? 방은 몇 개였죠? 화장실은 2개였나요? 요즘 그 동네 집값이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묻는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질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지우가 준호와 함께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지우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안전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전검사는 무슨, 아직 멀쩡한데 뭐. 지우가 벽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오래된 집들은 꼭 검사받아야 한대요. 혹시 문제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지우의 눈빛이 집 구석구석을 훑는 모습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마치 감정사가 집을 평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다음 날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 그 동네 집값이 꽤 올랐더라고요. 근데 집이 너무 낡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하면 가치가 훨씬 오를 텐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리모델링은 무슨, 이대로도 충분히 살만해. 지우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어머니, 그렇게 방치하시면 너무 아까워요. 집이 자산인데. 자산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우는 제 집을 자산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추억이 담긴 보금자리인데 지우한테는 그냥 돈으로 환산되는 자산이었죠. 그 후로 지우는 더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확인하듯 집을 둘러봤어요. 방 크기를 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기도 했죠. 심지어 근처 부동산에 들렀다가 왔다는 말을 대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나는 길에 부동산 들렀는데요. 요즘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의아했어요. 왜 며느리가 제 집 땅값을 알아보고 다니는 걸까요? 대체 무슨 속셈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준호와 지우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저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응, 무슨 생각? 준호가 지우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사는 게
좀 그렇지 않아?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가 그런데? 준호가 머뭇거리더니 다시 말했어요. 아니, 집이 너무 크잖아. 방도 여러 개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엄마 나이에 혼자 감당하기 벅차지 않아? 지우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엔 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추세래요. 따로 사는 것보다 같이 살면 좋죠. 저는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난 이 집이 좋아. 익숙하고 편해. 그리고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뭔가 다른 의도로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지우의 눈빛을 보니 더 확실했죠. 지우는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미자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미자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거 위험해.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집을 노리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요즘 지우가 자꾸 집 이야기를 하거든. 미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조심해야 돼. 절대 진명이 같은 거 넘기면 안 돼. 그 순간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의는 절대 넘기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제 마지막 보금자리니까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대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혹시 집 담보로 대출 받은 거 있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준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대출 여력이 있다는 얘기네.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 빌릴 수도 있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내가 대출을 받아? 돈 쓸 일도 없는데. 준호가 얼버무렸어요.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 알아두면 좋잖아.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준호는 왜 제 집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걸까? 왜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걸까?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다음 주에 지우가 또 들렀습니다. 이번엔 집 등기부등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사기도 많다던데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지우가 설명했어요. 집주인 몰래 집 명의를 바꾸는 사기요.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지우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명예 이야기를 하는 걸까? 혹시 명의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지우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계획이 어긋난 것 같은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책상 서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 명의로 바꿨죠.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제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어요. 아들 부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제 집과 관련된 일이었죠.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아들이 정말 제 집을 노리고 있다면 저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평생 반찬 가게나 하던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준호도 감히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고 저 혼자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이 집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의 추억, 준호를 키우며 쌓은 시간들, 제 인생 전부가 이 집에 담겨 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 그 자체였죠. 몇 달이 지나고 준호와 지우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을 것처럼 비틀거렸죠. 저는 깜짝 놀라 부축했어요. 준호야, 지우야, 무슨 일이야? 너네 얼굴이 왜 그래? 지우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제 아빠가요. 저는 지우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옆에 앉아있던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투자 사기에 걸렸어. 빚이 1억 8천만 원이래.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1억 8천만 원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뭐라고? 1억 8천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투자한다고 돈을 모았는데 그게 다 사기였대. 거기다 본인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투자 권유를 해서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지우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아빠가 정말 감옥 갈 것 같아요. 지우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지우야. 방법이 있을 거야.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1억 8천만 원이에요.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방법을 찾아봤어. 이자만이라도 갚으면 형량을 줄일 수 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이자를 갚아야지. 지우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저한테 돈을 빌리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집으로 담보대출 받으면 돼.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제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자니요. 사돈의 빚을 제 집을 담보로 갚으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지우가 울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이자만 갚아도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 아빠가 정말 감옥 가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이 집은 네 아버지가 남긴 거야. 함부로 담보를 잡을 수 없어. 준호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건 가족 문제야. 장인어른이 감옥 가면 지우는 어떡하고, 우리 체면은 어떡하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체면은 무슨 체면. 너 장인어른이 저지른 일인데 왜 내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담보대출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방법? 지우가 준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집 명의를 저희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60만 원의 형식적인 용돈, 집 구조 확인, 땅값 조사,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지우는 처음부터 제 집을 노리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들어봐.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우가 울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이 집 쓰기엔 아깝잖아요.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쓸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까워? 내 집이 아깝다고? 너가 감히 내 집을 아깝다고 하는 거야?
준호가 저를 말렸습니다. 엄마, 지우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넌 지금 이 순간에 네 아내 편을 드는 거야. 너를 낳아 기른 엄마한테 집을 내놓으라는 아내 편을 드는 거야? 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계속 울고 있었고요. 저는 두 사람을 밀어내듯 현관까지 안내했습니다. 나가,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집은 절대 넘길 수 없어.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제 집을 빼앗으려 하다니. 며느리 친정 빚 때문에 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하다니요. 저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습니다. 미자는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왔어요. 언니,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을 리가 없지. 내 아들이 날 배신했어. 미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걔네들은 진심이야. 언니 집을 노리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지우는 처음부터 제 집을 노렸고 준호는 아내 편에 서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호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았죠. 지우도 카톡을 보냈지만 무시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준호가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준호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인터폰 너머로 대답했어요. 할 이야기 없어. 돌아가. 준호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창문으로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부터 저희 모자 사이가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아들이 저를 이용 대상으로 본 걸까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해. 쟤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평생 반찬 가게만 하던 제가 아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요. 이 집은 제 것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게 제 아들이라 해도 말이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이틀 후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평생 피할 수만은 없었죠.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집 근처 카페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집에서 만나기는 싫었거든요. 만약 또 이상한 소리를 하면 바로 자리를 뜰 수 있는 곳이 좋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카페에 갔더니 지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지우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지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 내 대답은 변함없어. 지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은행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제 계좌로 10만 원씩 보낸 기록이 6개월치 찍혀 있었죠. 지우야, 이게 뭐니?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보낸 생활비 내역이에요. 생활비라는 단어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생활비?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게 생활비야? 지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민법 제741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갑자기 법 조항을 들먹이자 저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부당이득 반환 규정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생활비를 부담한 만큼 상응하는 재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부당이득, 재산 조정. 생소한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지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지우가 계속 말했어요.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대요. 저희가 6개월 동안 60만 원을 보냈으니 이건 어머니 생활비를 저희가 부담한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60만 원이 생활비라고?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지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부양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부양이라는 단어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부양? 너가 감히 나를 부양했다고? 지우가 서류를 다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다 증거예요. 저희가 매달 용돈을 보낸 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필요하면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좋아, 그럼 당장 법정에 가자. 너가 보낸 60만 원으로 나를 부양했다고 주장해봐. 지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저는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집 명의를 저희한테 넘기세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또 그 소리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끝까지 그 소리 할 거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우가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는 지우의 손을 뿌리쳤어요. 들을 필요 없어. 내 집은 절대 안 줘. 지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제 아버지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 집안 문제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지우가 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도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 너가 날 가족으로 본 적이나 있어. 그동안 명절에도 친정만 가고 나한텐 인사도 안 왔잖아. 지우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겨우 60만 원 가지고 나를 협박하려 하는 게 너가 생각한 계획인 거지? 지우가 변명했어요. 어머니,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예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정당해? 그럼 법정에서 보자. 너가 보낸 60만 원이 얼마나 정당한지 판사한테 말해봐. 카페를 나서는데 지우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죠. 지우가 정말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어떡하죠?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미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줘야 했거든요. 언니, 무슨 일이야? 저는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미자는 듣더니 화를 냈어요. 그 뻔뻔한 것들. 어떻게 60만 원 가지고 협박을 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야, 난 어떡하면 좋아? 정말 걔네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내가 질까봐 무서워. 미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언니, 걱정 마. 6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웃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60만 원으로는 부양 의무를 주장할 수 없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부양 의무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해요. 6개월간 6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죠.
게다가 어머님 명의로 된 집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어떤 서류에도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고요. 특히 증여 관련 서류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네, 절대 안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지우의 협박은 빈말이었던 거죠. 법적으로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지우가 너무 힘들어해. 제발 도와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내 집은 절대 못 줘. 준호가 애원했어요. 엄마, 그럼 집 명의만 잠깐 빌려줘. 대출받고 나면 다시 돌려줄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잠깐 빌려달라고?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한 번 넘기면 끝이야.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가족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준호는 이미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6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전부 10,0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60장의 10,000원권 지폐. 이게 지우가 말하는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저는 그동안 최대한 참았습니다. 크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거나 울지도 않았죠.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죠. 저는 차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떻게 제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건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하지만 준호와 지우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자는 제 목소리를 듣더니 바로 알았습니다. 언니 결심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버틸 거야. 끝까지 버티는 거지. 미자가 조언했습니다. 언니, 이 상황에서 흥분하면 무조건 지는 거야. 쟤들은 언니가 겁먹길 바라는 거니까. 저는 미자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무조건 버텨. 그러면 지쳐서 실수하게 돼. 미자의 조언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요. 제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되죠. 저는 침착해야 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협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지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법적으로 해결하자.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 사실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담은 받았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제 답장을 받고 지우가 당황했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통장 정리하고 집 서류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죠. 만약 준호와 지우가 정말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제대로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미자가 걱정했어요. 언니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살 만큼 살았잖아.
이 정도는 나 혼자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사실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러서면 모든 걸 잃게 되니까요. 어느 날 저는 혼자 남편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너 잘못이 아니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집을 지키라고 말이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았어. 나질 생각 없어. 끝까지 싸울 거야.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고 미자가 옆에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이틀 후 준호와 지우가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너네 어떻게 들어왔어? 준호가 열쇠를 흔들며 말했어요. 예전에 엄마한테 받은 열쇠 아직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열쇠를 회수해야 했는데 깜빡했네요. 지우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저는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와 지우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 지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 나한테 지금 도장을 찍으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더 이상 시간 없어. 장인어른 상황이 정말 심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명의를 넘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우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안 넘기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법적으로 가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법적으로? 좋아. 너가 원하는 법적으로 가자. 순간 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왜 내가 물러서야 해?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가족? 너네가 날 가족으로 대한 적이나 있어. 명예 넘기라고 협박하는 게 가족이 할 짓이야. 지우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협박이 아니고 정당한 요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6개월 동안 어머니 생활비를 댔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네 잠깐만 기다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60만 원이 든 봉투였죠. 10,000원권 60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와 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있는 지폐를 꺼내서 두 사람 앞으로 던졌어요. 지폐들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10,000원권 지폐들이 공중에 떠다니다 바닥에 떨어졌어요. 몇 장은 소파 위에, 몇 장은 준호와 지우의 무릎 위에 떨어졌죠.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지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너네들이 말하는 생활비야. 60만 원, 이게 생활비라고? 지우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겨우 이 돈 가지고 내 집이랑 바꿀 생각 없어. 60만 원으로 이 집을 가져가고 싶으면 당장 포기해. 지우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해. 저는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 그리고 다시는 이딴 소리 하지 마. 당장 나가. 지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인 얼굴이었죠. 준호는 머쓱해져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60만 원. 너희는 이 돈으로 나를 협박하려 했고 내 집을 빼앗으려 했어.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너무 급해서.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 집을 노렸다고. 너희 친정아버지 빚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는데.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장인어른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면 우리가 그랬겠어. 저는 준호를 노려봤어요. 네 장인어른이 힘든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데. 지우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저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다시 가리켰어요. 부탁? 이게 부탁이야? 협박이지. 60만 원으로 나를 협박한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가, 지금 당장 이 돈 가지고 나가.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지우는 제 집을 빼앗으려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준호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분명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너네가 하게 될 거야.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제가 한 행동이 믿기지 않았죠. 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돈을 던졌다니.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60만 원. 제 인생 30년과 바꾸려 했던 돈이었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요? 지폐를 다 주워 담으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는 놀라며 물었어요. 언니, 정말 돈을 던졌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던졌어. 그때는 그래야 했어.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킬 뿐이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근데 상관없어. 난 준비됐으니까.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조심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죠.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각오했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거라고요. 60만 원을 던진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을 파는 거였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준호와 지우가 계속 괴롭힐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과 추억이 많은 집이지만 제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집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 동네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4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4억이라는 금액에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 집을 지을 때는 6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렇게 올랐다니요. 그렇게나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지라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마 금방 팔릴 거예요. 그 말대로 정말 이틀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약금을 치르고 한 달 후 잔금을 주기로 했죠.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라 하나하나 버리기가 아까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미자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함께 짐을 정리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새 집은 어디로 갈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 최대한 멀리 가려고. 준호랑 지우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미자가 안타까워했어요. 언니, 아들한테서 도망가야 한다는 사실이 참 슬프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아들한테서 숨어 살아야 한다니. 이게 뭔가 싶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일 후 수요일이었어요. 이사 업체도 예약했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전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으려다가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받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혹시 집 판 거 아니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대답 좀 해봐. 설마 집 팔았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어.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니?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왜 말도 안 하고 판 거야? 우리한테 먼저 얘기했어야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집인데 왜 너희한테 말해야 하는데? 준호가 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 집 팔면 우리는 어떡하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가 뭘 어떡해. 내 집이잖아.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이야. 준호가 협박했어요. 엄마, 지금 집 팔면 안 돼.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할 거야.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는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심상치 않은 말 같았어요. 그게 뭔데? 준호가 설명했어요. 법원에서 재산 처분을 막는 거야. 그럼 엄마 집 못 팔아. 저는 불안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해봐. 너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법원이 제 집 매매를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뭐야? 미자가 설명해 줬어요. 그거 법원에서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거야. 근데 언니, 쟤들이 그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네. 미자가 그래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사업체 기사들이 도착하고 짐을 싣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었죠. 잠시 감상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현관 밖이 시끄러웠습니다. 나가보니 준호와 지우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사 기사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절대 짐 싣지 마세요. 준호가 기사들에게 소리쳤어요. 저는 놀라 뛰어갔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우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절대 이사 못 가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못 간다고?
내가 왜 못 가는데? 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지금 진명의 문제로 우리 분쟁 중이잖아. 집을 이동시키면 점유 이전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점유 이전 의도라니. 저는 그냥 이사 가는 건데요. 준호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난 그냥 이사 가는 거야. 지우가 기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가족끼리 재산 분쟁 중이에요. 함부로 짐 옮기시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기사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준호와 지우를 밀쳤습니다. 비켜, 당장 비켜. 준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치매 있으시잖아요. 판단 능력도 없으시면서.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판단 능력이 없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지우가 기사들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최근 건망증이 심해지셨어요. 병원 진단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건망증도 없었고 치매는 더더욱 아니었죠. 그때 미자가 나타났어요. 미자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미쳤니? 네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준호가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저희 엄마가 요즘 이상하시다고요. 미자가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닥쳐. 영미 언니 얼마 전에 건강검진도 받았어. 결과도 또래보다 건강하다고 나왔고 옆에 있던 지우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신체 검사고요. 정신 상태는 다르잖아요. 미자가 지우를 노려봤습니다. 정신 상태? 니네야 말로 치매 아니야. 제정신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는 기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집은 저 사람들이랑 공동 소유자가 아니에요. 계약서도 제 이름입니다. 이사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기사들이 준호와 지우를 보더니 저를 봤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짐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막으려 했지만 미자가 준호를 붙잡았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손 떼면 나 가만 안 있어. 준호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울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럴 거야.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데. 짐이 모두 실렸습니다. 저는 트럭에 올라탔어요. 미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조심해서 가고 나중에 연락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은 출발했어요. 뒤돌아보니 준호와 지우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을 떠나는 거였죠.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자유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30년간 매일 보던 골목길, 장 보러 다니던 시장, 남편과 산책하던 공원, 모든 게 추억이었죠. 트럭이 큰 길로 접어들자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기로 했어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사간 곳은 인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준호와 지우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연락처도 바꿨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짐을 풀며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잘 도착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잘 도착했어. 아파트도 깔끔하고 좋네. 미자가 물었어요. 준호랑 지우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뒤로 연락도 없어.
미자가 말해줬어요. 언니가 떠나고 나서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더라. 지우는 계속 울고 준호는 멍하니 있고 저는 씁쓸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미자가 계속 말했어요. 지우가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쳤어. 어머니,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그 말을 듣자 저는 답답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 하는 거였어요. 제가 제 집을 지킨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내가 뭘 책임져야 하는 거야? 자기 친정 빚을 내가 갚아주길 원하는 건가? 미자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뻔뻔한 것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동네를 둘러보고 근처 시장도 가보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죠.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누가 제 집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누가 저를 협박하지도 않았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어느 날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가 미자를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언니, 준호가 왔었어. 언니 바뀐 연락처 알려달라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려주지 마, 절대로. 미자가 물었어요. 언니, 준호가 정말 후회하는 것 같던데.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돼. 한 번이라도 연락하면 다시 시작이야.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미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걱정 마.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게. 며칠 후 미자가 준호와 지우의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언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결국 돈 문제 해결 못했대. 지우 친정아버지는 결국 실형받았고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사돈이 감옥에 갔다니. 하지만 그게 제 책임은 아니었어요. 그래, 안 됐네. 미자가 계속 말했어요. 준호가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 얼굴도 수척하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순 없어. 미자가 이해한다고 했어요. 알아, 언니가 맞아. 걔네들이 먼저 언니를 버렸잖아.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어느새 계절도 바뀌었어요. 저는 새로운 동네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일도 다시 시작했죠. 작은 반찬 가게를 얻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라 손에 익었어요. 장사도 잘 됐고요. 손님들도 좋아해 줬습니다. 저는 점점 웃음을 되찾았어요. 예전처럼 행복해졌죠. 어느 날 미자가 놀러 왔습니다. 제 가게를 구경하고 아파트도 둘러봤어요. 미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무섭지 않아? 모르는 동네에서 혼자 사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오히려 이제야 좀 편해. 미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잘했어. 용기 내서 떠난 거. 저는 미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너가 내 옆에 있어줘서. 미자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우린 20년 넘는 우정이 있는데. 그날 저녁 미자를 배웅하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죠. 저는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 비록 집을 팔긴 했지만 그 돈은 준호한테 빼앗기진 않았어.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편히 살라고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편히 살 거야.
남은 인생은 내가 나를 챙길 거야. 그렇게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저를 찾을 수도 없었고, 저는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결말이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그립기도 했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저녁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행복하게요. 이게 제가 원하던 결말이었어요. 평화로운 끝이었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